먼저 본 내용은 투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실제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점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모두가 엔비디아의 다음 칩 그 속도에만 열광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딱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AI 제국들의 대차 대조표를 지금 뒤흔들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누가 이 게임에서 이길지를 결정할 겁니다. 바로 전력이라는 비용이죠. 오늘은 말이죠. 이 거대한 전력의 벽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벽을 부술 유일한 열쇠라고 불리는 CPU 기술, 이게 어떻게 우리 포트폴리오의 핵심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제 20년 경험을 녹여낸 퀀트 데이터로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까요? 시장은 HBM의 대역 폭이니 GPU의 테라플롭스니 이런 숫자에 환호하고 있죠. 근데 이건 말이죠. 자동차의 엔진 마력만 보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 아무리 빠른 차라고 해도 연료가 없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일 뿐이잖아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딱 그 짝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엔진을 달았는데 동시에 역사상 가장 연비가 나쁜 차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속도가 아니에요. 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빨아들이는 이 막대한 전력 소모량, 바로 이겁니다. 이 숫자가 바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이익률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 1.7kW,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최신 51.2테라급 데이터 센터 스위치 딱 한 대가요, 웬만한 상업용 에어컨만큼의 전기를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겨우 한 대예요. 이런 게 수만 대씩 빽빽하게 들어찬 데이터 센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더 이상 기술 사양의 문제가 아니죠. 천문학적인 운영 비용, 즉 오펙스의 문제입니다. 이 숫자가 바로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한 전력의 벽이고요. 이 벽을 못 넘으면 AI 혁명,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시장의 체제 전환, 즉 리즘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반도체 시장의 게임 룰은 간단했어요. 누가 더 빠른 칩을 만드냐, 그거 하나였죠. 하지만 이제는 수천, 수만 개의 GPU를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 병목은 개별 칩의 연산 능력이 아니에요. 칩과 칩 사이를 데이터가 오고 가는 그 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막대한 에너지 비용, 이게 새로운 병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종목, 그리고 마지막엔 실행 가능한 계획까지 탑다운에서 바텀업으로 쭉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갈 겁니다. 먼저 거시적인 문제, AI가 마주한 전력의 벽을 진단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적인 해결책인 CPO라는 기술 혁명을 뜯어볼 겁니다. 이어서 이 기술이 어떻게 코워스라는 공급망에 새로운 병목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기업들이 진짜 돈을 벌게 될지, 마지막으로 2026년을 바라보는 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AI 전력의 벽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건 단순히 전기요금 좀 더 나온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질지, 냉각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결국 총소유 비용, TCO까지 모든 걸 바꾸는 아주 거대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800기가급 광트랜시버,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락날락하는 통로 하나가요, 최대 18W의 전기를 먹습니다. 이런 게 64개 달린 스위치 한 대는 트랜시버에서만 거의 1kW를 쓴 셈이에요. 작은 전기난로 하나를 계속 켜놓는 거랑 똑같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열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식혀야죠. 그 열을 식히려고 또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갑니다. 결국 전력 소비가 또 다른 전력 소비를 낳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진짜 주범이죠.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빠른 자동차, 즉 GPU를 만드는 데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정작 그 차들이 달려야 할 고속도로, 즉 네트워크 자체가 열과 에너지 낭비 때문에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요, 이렇게 낭비되는 에너지는 그냥 재무제표 위에서 허공으로 날아가는 자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미래의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자, 이 거대한 전력의 벽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구조적인 해법, 그게 바로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 줄여서 CPO입니다. 이건 그냥 부품 하나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데이터 통신 아키텍처 자체를 근본부터 뒤엎는 그야말로 패키징 혁명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CPO의 개념은 정말 놀랄 만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기존에는 데이터가 칩에서 나와서 회로기판이라는 구불구불한 국도를 한참 달린 다음에야 광 모듈이라는 고속도로 진입로에 도착했어요. CPU는 뭐냐? 이 진입로 자체를 그냥 칩 공략 바로 옆에다 딱 붙여버리는 겁니다. 불필요한 전기적 국도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거리가 짧아지면 에너지 손실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혁신의 핵심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기존 방식은 칩에서 나온 전기 신호가 기판 위를 길게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잃고 신호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오른쪽 CPO 방식에서는 그 경로가 패키지 안에서 극단적으로 짧아지니까 전력 손실이나 신호 왜곡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핵심은 거리를 줄이는 것. 이게 전력 소모를 줄이고 발열을 줄여서 결국 더 많은 칩을 더 좁은 공간에 우겨 넣을 수 있게 만드는 이른바 컴퓨팅 밀도를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실제 숫자는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51.2테라급 스위치 하나에서요. 시스템 전체로 보면 무려 419와트. 그러니까 거의 2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절감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냥 광학 부품 자체의 전력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364와트로 크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발열이 줄어드니까 덩달아 냉각팬이나 전원 공급 장치 같은 이른바 기타 부품에서 쓰는 전기까지 55와트나 같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레벨 최적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25%의 전력 절감, 이걸 돈으로 환산해보면 그 파급력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 한 곳을 기준으로요. 연간 약 1,1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0억 원이 넘는 운영 비용이 그냥 절감되는 겁니다. 이걸 전 세계 수백 개에 달하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로 확대하면요. 연간 수십억 달러, 그러니까 수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빅테크들이 지금 CPU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기술 혁신이라는 건 항상 또 다른 병목을 만들어냅니다. CPO라는 아주 강력한 해결책이 등장하니까 이제 시장의 관심과 돈은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 수 있는데 라는 공급망의 문제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투자 기회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CPO를 만드는 과정은요. 아주 복잡한 2단계 패키징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빛을 다루는 광학칩하고 전자를 다루는 전자칩, 이 두 개를 3D로 쌓아서 하나의 광엔진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든 여러 개의 광엔진이랑 메인칩 ASIC를 코어우스 같은 2.5D 기술로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 안에 다시 합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하나의 완벽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과 같아요. 이 지휘 아무나 못합니다. 전 세계에 딱 몇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코어스 생산 능력, 즉 캐페입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TSMC의 코어스 생산량이 2026년까지 거의 3배 가까이 폭증합니다. 이건 그냥 희망 섞인 전망치가 아니에요. 수십조 원의 설비 투자, 캐펙스 계획이 그대로 반영된 TSMC의 미래 생존 전략 그 자체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숫자가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건 첨단 패키징 관련 장비, 소재, 테스트 기업들의 앞으로 3년치 실적이 사실상 예약되어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생산 능력을 과연 누가 다 가져가고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혼자서 거의 60%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코어S가 바로 엔비디아의 AI 제국을 지탱하는 핵심 해자, 즉 모트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브로드컴, AMD, 그리고 이제 자체 칩까지 만드는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이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려고 벌이는 패키징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 병목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칩 패키지 자체가 너무 뚱뚱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레티클이라는 건 웨이퍼의 회로를 찍어내는 필름 원판이나 스텐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전에는 칩 하나 만드는데 이 스텐실이 3장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CPU에 HBM까지 덕지덕지 붙다 보니까 9장에서 많게는 12장까지 필요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생산 라인에서 만들 수 있는 칩의 개수가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다는 거죠.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면적 때문에 제약을 받는 아주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탑다운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바텀업으로 내려와서 실제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 가치사슬의 승자들을 콕 집어서 식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모두가 HBM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데이터는 오히려 파운드리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TSMC의 코OS 공급 부족은 필연적으로 빅테크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외치게 만듭니다. 이때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원팀으로 묶어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삼성전자죠. 특히 CPU와 HBM이 하나로 통합되는 미래에는 이 시너지가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제 모델링상 2027년쯤 파운드리 턴어라운드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죠. 3나노 이하 공정의 수율 문제, 이 부분은 분기마다 데이터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은 곡괭이와 삽 전략의 핵심, ISC입니다. CPU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비싼 패키지는요, 테스트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불량 칩 하나가 수백만 원짜리 패키지 전체를 그냥 버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ISC는 이미 브로드컴 같은 선두주자들에게 CPU 연구개발용 테스트 소켓을 공급하면서 기술적인 해자를 단단히 구축해놨습니다. CPU 스위치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2027년, 이 테스트 수요는 아마 비선형적으로,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리스크 요인이라면 새로운 테스트 표준이 등장하는 걸 계속 주시해야겠죠. 마지막은 PSK 홀딩스입니다. 이 기업은 CPU라는 어떤 특정 기술 하나를 넘어섭니다. 첨단 패키징 시장 전체의 성장에 베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죠. TSMC가 코오스 생산 능력을 3배 늘린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리플로우, 디스컴 같은 장비 수요는 그냥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반도체 사이클이겠죠. TSMC의 설비 투자 계획이 둔화되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주들은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앞서 말한 세 기업을 포함해서 하나의 후공정 바스켓 전략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제 20년 경험에 기반한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대응 전략입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AI 전략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CPU가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구조적 해법입니다. 둘째, 이 때문에 코어스라는 첨단 패키징에서 새로운 병목이 생겼고 진짜 알파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그 아래 숨겨진 공급망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 이 전환의 신호탄은 2026년쯤 터질 겁니다. 따라서 저의 최종 스탠스는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ISC, PSK 홀딩스 같은 핵심 조력자들, 즉 에네이블러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2025년까지 분할 매수를 통한 적극적인 비중 확대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무대가 아니라 변화의 파도에 대응하면서 생존해 나가는 무대입니다. 데이터는 이미 패키징 기술에서 거대한 체제 전환이 시작됐다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거대한 파도의 방향을 읽고 최고의 서핑보드를 준비해서 가장 먼저 올라타는 것, 즉 지금 바로 포지셔닝하는 것, 그뿐입니다.